미 연준이 조기 금리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FOMC 전체 의원 18명 중에서 13명이 2023년 금리 인상을 예측한 건데요. 양적 완화 축소를 의미하는 테이퍼링 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뉴욕 증시는 덜컹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연준의 입장 변화에 맞춰서 시장 안정화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는데요. FOMC 의미 그리고 시장의 영향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증시에서 긴장하면서 이제 연준의 회의를 봤잖아요. 오늘 네네. 새벽에 결과가 나왔는데 네네. 시장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회의에 대해. 그 시장의 반응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있어야 할 일이 있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이제 대표적인 시장 이야기를 했을 때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게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 한 260bp 정도 빠졌고, 그다음에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도 한 그 10년 국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1.45, 48 이 정도에서 1.5를 넘어서는 이제 그 정도까지는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 달러화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89에서 90선을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처음으로 오래간만에 91점대를 찍고서는 지금 91.3, 91.4 이 정도까지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향이 없는 건 아니에요. 시장에서 영향이 없는 건 아니지만 보통 예상했던 정도의 수준이고 예상했던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다음에 약간 좀 빠른데 정도의 생각을 하는 이제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약간 빠른데라는 인상, 그리고 말씀하실 때 지금 금리가 좀 뛰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상당히 금리가 뛰니까 뭔가 이제 매파적인 발언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네. 우선 종합적으로 그 네. 회의 결과 한번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일단 회의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은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기준금리는 0%에서 0.25% 사이에 그대로 유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몇몇 이제 커멘트들이 있었는데 이 커멘트는 아마 조금 더 이따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점도표에서 약간의 수정이 있었고, 이게 이제 약간이냐 아니냐라는 거는 조금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점도표상에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2022년에 우선 점도표가 뭡니까? 점도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해의 말에 금리가 얼마가 될 것이다라는 거를 FOMC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예상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거는 아니에요. 예상을? 예,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 이때 요 정도 될 것 같아라고 점을 찍으면 그게 점도표의 한 점이 되는 거죠. 근데 지난 3월 회의하고 비교한다면 어떻게 점도표가 지금 바뀐 거예요? 네, 3월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2022년 말 금리가 지금보다 올라가 있을 것 같다라고 예상한 위원들이 4명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7명으로 늘어났고, 그다음에 2023년 기준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7명 정도가 금리가 올라갈 거야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13명으로 늘어났다는 거죠. 전체가 18명이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2023년에 13명이 금리가 올라갈 거다라고 예상을 했다라는 얘기는 거의 확실하다라고 봐도 큰 지장은 없는 정도의 그러니까 확실하다는 건 2023년에 금리가 올라갈 것이 확실시된다. 저 점도표의 그 예상을 봤을 때는 한다면? 그렇다라는 거죠. 원래 참고로 이거는 2023년 말입니다. 2023년 말이군요. 네, 말에는 이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네, 2023년에 2번 정도 오를 것으로 본 위원들도 11명이나 있었다던데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 하면은 그 점도표는 이제 점을 이렇게 찍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중간 값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 중간 값을 봤을 때 그렇다라고 한다 한 2번 정도, 25bp로 2번 정도 올릴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우리 한국은행은 저런 금통위원들 점도표 이렇게 제시 안 합니까? 한국은행은 금통위원들의 숫자도 조금 적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그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의사를 진행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했으면 시장에서 예측을 좀 분명히 할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저런 건 좀 벤치마킹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연준에서도 얘기할 때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밝혀놓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뭐 좀 참고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오늘 그 회의 결과 중에서 특히 네. 파월 의장 주목할 만한 발언 같은 게 좀 있었습니까? 주목할 만한 발언은 예상했던 발언과 동일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결국 소비자 물가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예상보다 좀 많이 높을 것 같은데요. 좀 오래 갈 것 같은데요 라는 의견을 먼저 밝혔고요. 두 번째로 얘기했을 때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논의를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도의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예, 이게 무시할 만한 이야기는 아닌 게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는 테이퍼링을 한번 겪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테이퍼링이 뭘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그거에 따른 어떤 게 올까 이제
대충 기계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단 말이죠. 2013년에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샥이 왔었고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는 사실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준비 과정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좀 이런 점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번에 그 해야 할 이야기를 했다라고는 이야기를 했지만 통화 정책의 임플리멘테이션에서 어떤 그 통화 정책을 시행하는 수단, 정책적인 수단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은 두 가지 변화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IOER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지불준비금, 초과 지불준비금에 대한 이자율인데요. 요게 이제 10bp에서 15bp로 올랐고. 그러니까 좀 시청자들 위해서 쉽게 설명하면 은행이 중앙은행에 지급준비금을 초과해서 넣은 돈에서 이자 주는 거를 좀 올렸다.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좀 중앙은행이 조금 빨아들였다, 뭐 이런 건가요? 연준이 이자를 더 준다는 이자를 거죠, 더 주니까 은행에다가. 돈을 좀 더 연준에 좀 맡겨라. 맡겨라 내지는 가져가지 말아라 가져가지 정도의 마라.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요게 첫 번째고 예. 그 다음에 연준이 자금을 공급할 때 사용하는 리버스 리포라는 그 금융 상품이 네. 있는데 얘가 원래 0%였다가 이번에 5bp로 인상이 됐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단기 부분에 있어서는 즉 단기 금리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이니시에이팅을 들어가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것이죠. 단기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시도가 조금 있었다. 그렇죠. 사전 조정을 한다라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 그냥 파인 튜닝일 뿐이지 이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T빌 같은 경우에 지금 물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어느 정도 오를 것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자금이 나가는 거를 막기 위해서 어느 정도 처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뜻이죠.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사전적으로 어느 정도 정비를 해놔야 그 다음 연준의 스탠스가 조금 더 편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초과지급 준비율에 대한 초과지급 준비금에 대한 이자율을 올리는 걸 보면 아무래도 이제 경제 상황 또는 물가 전망치가 조금 더 예상보다 높기 때문에 이런 걸 하는 거죠. 어떻게 예상을 그런 했어요? 식으로 경제 나타났죠. 상황은? 예. 그 이 FRB가 이제 이번 달의 특징이 뭐였냐면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지 프로젝션 자료들, 즉 전망 자료들이 나왔는데 이번에 조금 놀라신 분들이 있죠. 경제 성장률 미국 경제 성장률이 6.5%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야 7%야라고 얘기를 해버렸죠.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을 2.4에서 3.4%로 올렸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상당히 많이 올렸군요. 물가 상승률이 네. 상당히 많이 올랐죠. 네. 그런데 우리가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실제적으로 미국에서 연준에서 통화 정책을 관리할 때 기준이 되는 퍼센트 물가 상승률은 2%란 말입니다. 네. AIT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그게 숫자적으로 2% 올라가면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2% 정도 유지되면 괜찮아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3.4%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조금 얘기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네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이번에 인터뷰한 것 중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생각보다 많이 올랐고 좀 더 많이 가고 있다라는 점을 잠깐 말씀을 드렸었죠. 그 부분이 여기에 지금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상승률 3.4%라 그러면 이 FRB가 타겟으로 정한 2%보다 훨씬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이 2023년 말이나 그 이후로 예상되는 것은 이제 물가 상승률을 장기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장기로 2%. 그러면 어느 정도 장기로 보고 2%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좀 저도 그것이 알고 싶은 그런 부분인데요. 네.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평균적으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1년 평균을 볼 것인지 2년 평균을 볼 것인지 이런 이야기는 안 한다는 것이죠. 장기적으로 봤을 땐 그렇다. 이게 추세가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되는 부분이 있다라면 그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보시죠. 작년 요맘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거는 2020년 5월에 유가가 마이너스를 찍었을 때예요.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기저효과가 미친 듯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간단히 말해서 이번에 미국 CPI 자료를 보시면은 개솔린 부분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 56%대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2분기에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일시적인 요인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바로 그런 기저효과 때문에 이제 일시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연준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5% 굉장히 엄청난 숫자이긴 하지만 2분기 지나고 다음 분기에도 이런 숫자가 나타날지는 좀 봐야 돼. 그게 시즌얼할 거야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그 회의 결과 시장에서 일반 자본시장, 금융시장에서도 뭐 2023년 말이나 돼야 금리가 오를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까? 시장의 전망이 혹시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지금 생각해서 이제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약간 호키시해졌다, 좀 매파적으로 돌아섰다, 긴축적으로 돌아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2013년으로 들어가 보죠. 2013년은 첫 번째로 테이퍼링이 일어날 때였습니다. 예. 그때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처음 나왔던 게 2013년 5월이에요. 예. 그리고 그해 13년 12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테이퍼링을 합니다. 테이퍼링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자금을 공급하던 거를 공급량을 줄여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2014년 10월이 지나고 테이퍼링이 끝난 다음에 금리가 올라가는 시점은 2015년 12월입니다. 네, 그랬죠. 네. 이게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진행이 됐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은 지금 라인에서 생각을 해보죠. 지금 6월입니다. 예.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을 개시하고 시작할 때까지 6개월 정도의 텀이 있다고 그냥 단순하게 가정을 해보죠. 예. 그러면 2022년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테이퍼링 진행합니다. 예. 1년 정도 진행하면 2023년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1년 기다리면 2023년 말이 되고 금리 인상을 갈 거다라고 지금 그런 스토리 라인을 생각해보면 이제 비슷해진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런데 왜 호키시해졌느냐? 네. 2022년에 금리를 올릴지도 몰라라고 7명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7명이 작은 숫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더 빨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군요. 이런 부분에서 좀 더 호키시해졌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2014년을 빗대서 보는 것과 달리 그 7명, 이 매파적인 발언, 네. 그 7명이 2022년 내년에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그러면 주목해야 내년 말 되는군요. 이렇게 된다라면 좀 얘기가 생각보다 훨씬 더 이 라인이 타임라인이 짧아져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뭐 우리 한국은행으로 돌아서 보면 한국은행도 연내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들이 조금 나왔는데 우리 네. 김통희 의원 6명 중에서 뭐 4명이 하반기에 금리 인상에 공감했다고 그러는데 네. 뭐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그 의사록을 이제 최근에 이제 의사록이 발표가 되고 이 의사록 사이에 봤을 때 금리 인상이 가능할 것 같다. 왜냐하면 경제가 정상화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측면인 것이죠. 실제적으로 이번에 한국 경제를 봤을 때 가장 특징적인 점은 뭐냐면 진폭이 굉장히 작았다라는 거예요. 미국처럼 뭐 GDP가 마이너스 15% 30 뭐 이런 식으로 찍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이너스 몇 프로 잠깐 뭐 그리고 나서는 계속 플러스가 됐었죠. 그리고 1, 4분기에 생각보다 GDP가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대략적으로 따져봤을 때 이거를 연율화시키면 6%대가 나온단 말입니다. 이거는 좀 많이 그런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통화 당국 입장에서는 통화 정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러면 우리는 먼저 가야 되지 않을까? 먼저.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저는 100% 동감합니다. 그래요? 예. 먼저 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먼저 갈 거고,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는 네. 것이죠. 올해 중에 금리 인상한다고 해도 전혀 놀라지 않을 것이다.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하는 이 시청자들, 네. 투자자들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네. 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예. 다만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금리 인상을 했다고 해서 세상이 바뀐다거나, 세상이 망한다거나, 주식시장이 붕괴한다거나 이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굉장히 펀더멘탈이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지. 펀더멘탈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따라 올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네. 납득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네. 물론 이제 뭐 자산의 재편성이라든가 리얼로케이션 이슈가 발생을 하겠지만 그렇게 크게 충격을 줄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시사 발언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